자, 이분은 저희가 또 반가운 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렉시온의 김희중 전무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되게 바쁘시죠? 뭐 여기저기서 좀 불러주셔가지고 네.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들 목소리를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예, 워낙에 또 여기가 또 레버리지로 또 유명하잖아요. 아, 그쵸? 디렉시온. 네. 그래서 저도 사실 항상 기사를 통해서 여기서 이런 ETF 출시했다고 뭐가 있나?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을 최초로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네. 가운데 정말 많이들 기대하는 시선들이 있거든요. 음. 우리 전무님께서는 관련해서 가장 많이 운용을 하고 있는 관련 ETF 많이 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단일 종목 네. 삼전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일단 들어볼까요? 네, 뭐 최근에 저한테도 관련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긴 그래요. 한데 일단 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경쟁으로 보느냐 이런. 경쟁. 네, 아무래도 저희도 미국에서 단일 주식, 단일 개별 종목 네. 레버리지 ETF들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네.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이제 비슷한 것들이 출시가 되면 어떤 뭐 경쟁의 구도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 전반적인 이런 방향성에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삼전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레버리지 상품들이 홍콩에 먼저 맞아요. 출시가 돼가지고 네. 매매가 됐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뭐 한국에 상장돼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한국 주식 기반으로 만드는 것들이 많고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미국 주식에 관련된 미국 주식에 기반을 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레버리지 상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언더라인이 많이 달라서 경쟁은 아니고 약간 상생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이라는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 전문님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일부에서 박현지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러니까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구성 종목을 보면은 거의 또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 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운용 수수료라든지 뭐 시장의 시간이라든지 그러면은 비슷하면 이걸 선택해야 되지 않나라는 기본적인 시선이 있는데 구조적인 차이가 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좀 재미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 뭐 겉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운용 보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눈에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그 레버리지를 구현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레버리지 상품들이랑 미국에서 출시되는 레버리지 상품들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조금 달라요. 미국에서는 거의 스왑을 많이 사용을 해요. 스왑을 사용한다는 게 어떤 거죠? 네. 그 스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으로 따지면은 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 뭐 시티은행 이런 큼직큼직한 투자은행들이 있잖아요. 저희 같은 운용사들이 레버리지 효과를 구현하려고 할 때 네. 그런 투자은행들하고 그 스왑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뭐 요만큼의 현금을 주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해당 언더라잉 뭐 개별 주식이 됐건 지수가 됐건 그 언더라잉에 대해서 뭐 2배가 됐건 3배가 네. 됐건 이런 익스포저를 이제 갖다 주는 거죠. 어. 그렇게 계약을 맺어서 그 거래 상대방이 저희한테 약속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구조를 스왑이라고 하는데 네. 레버리지 효과를 구현할 때 스왑이 아니라 뭐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옵션 같은 그런 상품들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선물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새로 출시되는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들도 선물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뭐 출시되기 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각각 운용사마다 그 또 방법이 다를 수 그렇구나. 있나요? 다를 수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출시하는 상품들은 대부분 비슷한 구조로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나라별로 좀 정해진? 정해진 건 아닌데 없어요? 네. 그냥 성향이 좀 다르기 트렌드가 때문에 있구나. 그 우리나라 같은 그게 이게 선물을 쓰거나 뭐 스왑을 쓴다고 해서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 위험성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스왑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그 퍼포먼스를 주는 그 스왑 거래 상대방이 만약에 망한다. 예를 들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이 아하, 이 네. 투자은행이 만약에 망하면 여기에서 당장 내일부터 저희한테 그 수익을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런 위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에서 스왑을 많이 사용하는 레버리지 하우스들 같은 경우에
이런 스왑 거래 상대방을 엄청 분산해 놓거든요. 그 저희도 뭐 많게는 10개 이상, 네. 적게는 뭐 몇 개 정도 투자은행들을 다 이렇게 분산해서 스왑을 걸어놔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위험 분산해 놓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직접적으로 있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롤 오버라는 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선물을 팔고 그 다음에 선물로 갈아타는 약간 그런 과정에서 조금 수익률이 손실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아주 미비하긴 하지만 네. 조금씩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좀 우리나라랑 미국의 차이가 약간 있다. 뭐 그런 것만 알아두시면 정리를 하면은 미국은 수업제도, 우리나라는 아직은 모르지만 선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많이, 거죠. 네, 하는 편이에요. 네. 네.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상장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상장되는 ETF도 보니까 레버리지만 상장되는 게 아니라 인버스 ETF도 상장이 그렇죠. 되더라고요. 네. 단일 종목의 인버스 ETF를 과연 어떤 자산운용사에서 상장시킬지가 저는 또 궁금해지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일단 단기적인 변동성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관련 종목들의 하루 등락률이 지금과 더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도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렇게 큰 시총 종목인데도 맞아요. 변동성이 네. 되게 크거든요. 어떤 큰 변동성이 야기가 될까요? 이게 그 레버리지 ETF뿐만이 아니라 ETF 시장에 되게 오래전부터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채권 ETF가 처음에 막 유행을 하기 시작하던 그때에도 채권 ETF 때문에 전체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뭐 늘어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때도 채권 ETF의 규모가 지금은 조금 더 커졌겠지만 당시에 그런 말들이 막 나올 때 채권 ETF 규모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 채권 시장의 3%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ETF가 아무리 매매가 많이 돼도 실제로 그 언더라잉 그 자산들을 건드리는 그 양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실제 그 언더라잉이 되는 자산의 변동성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레버리지도 비슷한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뭐 인기 많은 레버리지 상품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 레버리지 ETF 시장이 레버리지 ETF를 미국에 있는 거 다 합치면 한 200조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20, 30조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자산군에 걸쳐 있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뭐 반도체 지수 관련이라든가 아니면은 나스닥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뭐 개별 주식 테슬라, 뭐 팔란티어, 엔비디아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그 레버리지 ETF로 야기되는 포지션이 전체 유동성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거든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게 막 언더라잉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보통은 주지는 않아요. 네. 물론 시장에 너무 큰 충격이 와가지고 막 모든 자산이 폭락하고 이런 최악의 케이스에는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평소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새로 상장되는 SK 하이닉스랑 3전 2배짜리 같은 경우에 처음 며칠 날은 좀 많이 몰릴 수도 있겠죠. 처음 며칠 출시하고 나서 출시하고 나서 며칠간은 네. 좀 많이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약간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삼전이랑 SK 하이닉스가 둘 다 지금 1 트릴리언 US를 넘어가는 그런 거대 주식이 됐잖아요. 다시 한번 발음 좀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네. 원 트릴리언. 그 1,400조? 네. 네네, 1,400조. 자산 자체가, 네네, 네. 그 규모가, 네. 마켓캡이 네네, 1,400조 이상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뭐 글로벌로 봐도 상위 15등 그렇죠. 안에 들어가는 네. 지금 그런 큰 주식이 됐기 때문에 레버리지 상품 해가지고 뭐몇 천억 아니면 몇 조 정도 그쪽으로 유동성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전체 주식의 유동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건 ETF들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됐건 네. 아니면 일반 ETF가 됐건 보통 ETF가 있으면 그 아래 그 기초 자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초 자산 매매가 옥션 시장에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옥션 시장은 장이 끝나고 그 장 마감 뒤에 한 뭐 시장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15분, 뭐 20분, 30분 정도 옥션을 하는 그 매수 매도자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옥션하는 그런 시장이 열리잖아요. 네. MOC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보통 ETF들은 기초 자산이 그 MOC 시장에 엑스큐션이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매매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그 시간에 매매가 조금 더 몰릴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워낙에 레버리지를 또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전문님께서 이제 우려되는 점은 혹시 없을까?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이미
반도체로 너무 수급이 쏠려 있고 이게 이제 너무 비대해지고 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ETF가 레버리지 2배짜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조금 너무 과열인가 약간 이런 시선들도 있긴 하거든요. 전문가로서의 우려되는 점은 혹시 없으실까요? 우려는 항상 되고요. 우려는 항상 된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되게 그 고위험 상품에 속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개인 투자자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 그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교육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냥 누가 산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레버리지 ETF라고 하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복리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비용, 고비용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비용들 막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을 조금 더 잘 숙지하시고 그러고 투자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우리나라에 엄청 초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적립식으로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맞아요. 심지어 저희 누나가 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한테 그 반도체 관련된 레버리지 상품들 적립식으로 투자해도 괜찮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네.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레버리지 상품은 네 이게 네. 적립식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주기적으로 사도록 설계가 돼 있는 상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뭐 정답은 없지만 투자에 네. 그 애초에 이 상품들이 디자인된 그 목적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장기로 막 투자를 하는 것도 이게 정답이 없는 게 그 막 엄청 오래 들고 계시다가 갑자기 관련된 주식이 막 폭등해가지고 그렇죠. 네, 또 네.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가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설계는 액티브하게 매매를 하시도록 단기 트레이딩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네. 설계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 좋은 투자 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지수에 대한 투자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 이제 나스닥 지수에 대한 2배짜리 ETF도 꽤 네. 많이 투자를 하세요. TQQQ 뭐 이런 종목들을 그렇죠. 많이 투자를 하시곤 해서 우리나라 뭐 지수 투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요새는 이제 반도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다양한 레버리지 여기에 또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종목 최초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맞아요. 상장되기 때문에 네. 다들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실제로 근데 제가 이제 하나 고백하자면 고백하시죠. 예, 레버리지 교육을 받고 나서 심심하잖아요. 심심하시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꽤 있었잖아요. 그때 한번 나도 레버리지 한번 사보자. 샀습니다. 어디 레버리지? 예, 일단 뭐 개별 종목 안 나왔으니까. 개별 좀 안 나왔고 이제 반도체 레버리지를 반도체 저도 한번 레버리지? 사봤죠. 네. 근데 뭐 수익률은 당연히 지금은 좋겠지만 저점에 샀으니까. 근데 저 여도원마저 지금 사는 레버리지 ETF 시장 지금 보니까 자금 유입 추이가 과거와 달리 엄청나게 늘었을 것 같은데 실제 어떤지가 궁금해요. 근데 레버리지 교육 보셨으면 저 보셨겠네요. 제가 사실 이제 집중해서 보지 않아가지고. 금투어 교육 자료에 나오는 전문님 강사가 나오세요? 아 그래요? 제가 나도 받았는데 화면을 제대로 안 봤어. 그러니까 저도 귀로만 들어가요. 거기에 나오십니다, 우리 전문님. 네. 화면을 제대로 안 봤어. 네, 그래서 네. 막 그런 말씀들 되게 많이 주시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요즘에 시장이 많이 폭등하기도 하고 레버리지 상품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으니까 네. 시장이 올라가면서 자금이 더더욱 유입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들 많이 주시는데 네. 사실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면 계속 팔고요. 시장이 떨어지면은 사고 그래요. 그 레버리지 ETF들의 전체 그 자산 증식 말고 네. 자금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렇죠. 자금 네. 흐름의 추이를 보면은 정말 패턴이 너무 비슷한데 3월 달에 그 이란 전쟁 이슈로 반도체 지수가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그때 서학개미 분들이 3월 한 달 동안 거의 한 2조 원 정도를 순매수하셨거든요.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들을. 네, 우리나라만. 그 글로벌로 하면은 당연히 더 많겠죠. 그리고 3월 30일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란 전쟁 이슈가 조금 이제 뭐 해소는 안 됐는데 네. 그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낮아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폭등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지금 그때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지수가 거의 50% 넘게 이제 폭등을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3배짜리 레버리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네. 50%가 올랐으면은 그 같은 기간 동안 정확하게 3배가 오르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막 100% 이상은 올랐을 거잖아요. 그쵸.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게 더 네. 훨씬 많이 올랐을 수도 있고 그러면 자산이 만약에 10조 있었다. 그러면 자산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만큼 자산이 증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는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자산이 증식된 퍼센티지는 훨씬 낮아요.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그만큼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파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되게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산이 이제 그 퍼포먼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팔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 잃지 않고 돈을 번다. 버는 그런 좋은 기분을 가지고 레버리지 상품을 빠져나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계속 그래요. 막 엄청 폭락하면은 자금이 막 들어오고 막 올라가면은 자금이 굉장히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님 최근에는 인버스 레버리지 쪽에 있어서 자금 유입이 있는 상황이겠네요. 워낙에 증시고참. 인버스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좀 걱정이에요. 사실. 네. 인버스. 인버스는 그러니까 뭐 저희도 인버스 상품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 네. 그 인버스 상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선택에 그 옵션을 두려고 인버스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해지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데 보통 금융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불장은 엄청 긴데 베어장은 그 하락장은 되게 짧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를 하려면 그 숏을 하려면 그 굉장히 짧은 그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 짧은 타이밍을 맞추지 않으면 그 기나긴 불장에서 계속 어쨌든 돈을 잃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인버스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인버스 쪽으로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건 그렇다고 사실입니다. 하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댓글에서도 나온 건데 레버리지는 저는 사실 공부도 해봤지만 너무 어려운 영역이에요. 지금 자금의 플로우도 보면은 고수들이 노는 판인가 레버리지는 약간 그런 생각도 여고수가 옆에 계시는데 계좌가 녹는다라는 표현도 많이 이제 맞아요. 레버리지 하면서 횡보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거는 어떤 구조인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계좌가 녹는다? 그게 이제 뭐 복리 효과라고도 불리고 영어로는 컴파운딩 효과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그 레버리지의 그냥 구조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의 레버리지 ETF들마다 그 기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수익률의 레버리지를 주는. 그래서 뭐 미국 ETF들 보면은 데일리, 위클리, 뭐 바이위클리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데일리는 이제 데일리 1일 수익률을 기반으로 레버리지를 드리는 그런 상품이겠죠. 네. 근데 대부분의 ETF들이 데일리라서 나머지는 별로 신경을 사실 안 쓰셔도 무관하긴 한데 어쨌든 데일리 레버리지 ETF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시장이 오를 때는 거의 뭐 무한정 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는 100%만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레버리지 만약에 3배라고 가정을 하면 뭐 오를 때는 당연히 엄청 오르겠죠. 근데 엄청 아무리 많이 올라도 떨어질 때 만약에 관련 지수가 10%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이거 30%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가파르지만 떨어질 때는 훨씬 더 가파르게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한 10배가 올라도 지수가 하루에 10% 떨어지면 세 번째 레버리지는 하루에 30%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올라도 한 번 잘못 떨어지면은 엄청 크게 떨어지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효과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리 효과라고 부르는데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를 때는 막 당연히 기분 좋고 막 되게 희열이 느껴지고 그러지만 그 수익을 어느 정도 먹고 나오는 것도 되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고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네. 왜냐면 이게 수익이 또 내려갈 때는 너무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상품들이 고비용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떨어질 때 좀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네. 횡보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오르락 내리락 이것도 막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은 별로 크게 눈에 안 보일 수 있는데 엄청 큰 변동성으로 계속 왔다 갔다만 하는 시장에서는 그 레버리지 수익률이 이렇게 쫙 내려가거든요. 방금 얘기한 효과 때문에 네. 올라갈 때는 요만큼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또 더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더 많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횡보장에서 오랫동안 들고 있는 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계속 떨어지는 게 더 안 좋지만 레버리지 투자를 하실 때는 방향성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타이밍을 보시면서 좀 액티브하게 매매를 하셔야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우리가 고수의 영역, 뭐 선수의 영역 이렇게 얘기를 했던 네. 게
우리 전문의께서도 타이밍이라는 단어를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주식 시장에서 우리는 항상 타임을 산다라고 하지 타이밍 맞추는 건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쵸, 네. 이걸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시는 분들이 이제 레버리지까지 투자를 하시는 거고 네. 아 나는 그건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레버리지 무서워요. 투자는 좀 네. 교육을 왜 받았어요, 근데? 나도 넘들 받으니까. 그리고 혹시 저는 몰라서? 개인적으로 코스닥 레버리지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못 갔으니까. 근데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서운해. 어떻게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고 안 싶어요? 했어요. 전 그것도 안 했는데, 무튼 이게 약간 좀 셌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레버리지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미국 시장도 레버리지 단타하신 분들 너무 많이 많죠. 봤었고, 다른 나라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플랫폼 포함해서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레버리지 ETF들이 아마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한국 시장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경우가 많아요. 네. 우리나라요? 그 이유가 유럽은 미국 ETF로만 놓고 봤을 때 미국 레버리지 ETF로만 놓고 봤을 때 유럽은 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3배짜리 있잖아요. 테슬라 3배짜리. 유럽 안에 상장돼 있는 거 말고 미국 ETF를 유럽인들이 투자하는 건 많이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는 이제 아시아인데 네. 아시아 중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가장 크고 그리고 또 특정 종목들 그러니까 저희 플랫폼 전체로 보면은 한국 비중이 한 12에서 14%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특정 종목들에는 엄청 몰려 있긴 하죠. 특정 종목들에는 한국인 투자자들 비중이 40%가 넘어가기도 하고 저희가 한국 관련된 ETF가 하나 있는데 그 ETF도 한두 달 전 정도까지는 한국 투자자 비중이 40%가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는 20% 초반대로 내려와가지고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약간 미국인들이 레버리지 상품 쪽에서도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네. 투자자들 비교해서. 네. 그래서 뭐 그런 재밌는 트렌드가 좀 있긴 한데 다른 나라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우리가 가장 비교하기 좋아하는 일본이 있잖아요. 네. 일본이 저희 플랫폼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저희 회사 ETF 자산이 한 반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 인구 수나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되게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일본인들의 성향을 생각하면은 그것도 되게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온라인 트레이딩, 온라인 증권사들 기반으로 한 약간 좀 나이가 상대적으로 좀 더 어린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레버리지 투자라든가 아니면 해외 주식, 뭐 미국 주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붐이 있어가지고 그쪽에도 이제 그런 쪽으로 수요가 좀 있고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미국에 새로운 주식이나 아니면 새로운 ETF들이 상장이 되면 그 한 이틀 정도 뒤면 우리나라에서 바로 매매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 미국에서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런 온라인 증권사가 됐건 아니면은 NH 투자증권 같은 이런 증권사가 됐건 플랫폼에 바로 연결이 돼서 한 이틀 정도 뒤부터는 바로 매매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이걸 하나하나 다 금융당국에 등록을 시켜야 돼요. 그래요? 진짜 오래 걸리겠네요. 네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금융당국에 다 등록을 시킨 다음에 네. 이런 NH 투자증권 같은 그런 증권사를 찾아가서 저희 금융당국에 이거 새로 등록했으니까 이것 좀 매매할 수 있게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다 요청을 해야 돼요. 그 사이에 그럼 해외에서 그냥 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추가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작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되게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ETF가 하나 상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일본인들은 그거를 매매하려면 적어도 한 3달 정도는 기다려야 돼요. 야, 속 터진다. 진짜 빨리빨리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진짜. 일본은 네. 정말 장인 정신이라고 볼 수 네. 없잖아요, 그거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특징이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온라인 트레이딩 플랫폼들도 점점 더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네. 큼직큼직한 기존에 약간 기존에 이제 큰 증권사들도 다 온라인 트레이딩 플랫폼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완전히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을 하는 증권사는 온라인만 하고 기존의 어떤 PB 채널이나 이런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뭐 전화로 영업하고 이렇게 영업을 했던 그런 기존의 증권사들은 온라인 앱을 아예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기존 것만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색깔의 차이가 많이 있어서 네. 좀 더 나이가 많은 그런 기존 증권사의 고객들은 이런 미국 ETF나 뭐 레버리지 ETF나 이런 것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증권사를 기반으로 한 그런 좀 더 나이가 어린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무님 디렉시온에서 어떤 상품이 출시가 될 예정인지 혹시 얘기 그리고 신상. 법에 관련 저촉되지 않는다면 예. 네,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당연히 예, 어렵겠지만 원래 미리 얘기하면 안 된다면 네. 그렇죠. 네. 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검토하는 것들은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게 왜 중요한가면 앞으로의 트렌드가 그렇지. 또 될 거니까 네. 또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섹터를 또 보고 계시는지. 네. 음. 일단 검토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은 이제 뭐 다 주식 관련된 그런 레버리지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채권 관련된 것도 있긴 한데 개수가 적고 대부분은 이제 주식 관련인데 그거를 좀 더 넓혀서 뭐 이미 관련된 상품들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뭐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크립토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범위를 좀 넓혀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인컴 관련된 그런 상품들도 되게 많이 있고 인기가 관심 많잖아요. 많죠.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이랑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레버리지 ETF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레버리지를 좀 중점적으로 하는 샵이다 보니까 레버리지 ETF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케이스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폭등하는 그런 주식이나 지수가 아니라 변동성 없이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 심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심신건강에도 예. 좋고 네. 레버리지 주가 흐름에도 좋고. 네, 레버리지 수익률에도 사실 그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뭐 이런 투자 관련된 전문 용어들을 생각해 보면 뭐 샤프 레이시오라든가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용어들 있잖아요. 그 샤프 레이시오가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게 가장 좋거든요, 사실. 그래서 글로벌로 봤을 때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나스닥 레버리지 상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네. 뭐 물론 글로벌로 봐도 나스닥 레버리지 상품들이 가장 인기가 많지만 나스닥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적고 조금 더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올라가는 게 S&P 500이잖아요. S&P 500 관련된 레버리지도 인기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S&P 관련된 레버리지는 인기가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고변동을 좋아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장기 수익률로 봤을 때는 이렇게 꾸준하게 좀 더 꾸준하게 변동성이 적으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들이 레버리지 하기에 좋기 때문에 약간 그 변동성을 줄이면서 폭은 이렇게 크지 않아도 변동성을 줄이면서 조금 더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구현하는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뭐 출시가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그런 것들입니다. 자,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관심은 진짜 뜨거운데 사실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디렉시온 하면은 테슬라 관련한 ETF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네.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앞으로 이제 상장 예정돼 있잖아요. 스페이스X. 스페이스X. 어떻게 좀 뭐 기대를- 병합된다는 얘기도 좀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그 일론 머스크께서 좀 더 분발을 해서 테슬라 주가를 좀 더 끌어올려 주셨으면 너무 좋겠고. 요즘 다시 좋잖아요. 네, 조금 분위기가 지금은 다시 살아나고 있긴 한데 장기적으로 좀 더 좋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스페이스X 관련해서는 뭐 이미 미국에 있는 여러 회사들이 그 SEC에다가 관련 상품들을 그 서류를 지금 넣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 공시가 벌써요? 다 공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뭐 비밀이 아니라 이미 SEC에 파일링이 들어가면은 다 공시가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X 뭐 2배짜리 뭐 이런 거. 네네네 스페이스X 관련된 그런 상품들이 이미 파일링이 많이 들어가 있는 네. 상태고요. 뭐 심지어 하이닉스 관련해서도 하이닉스 ADR 출시되면 그렇죠. 그거에 관련된 상품들도 지금 이미 다 파일링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스페이스X가 말씀 주신 것처럼 테슬라랑 합병이 되면 어떤 식으로 합병이 되느냐에 따라서 관련 상품들이 영향을 받을 텐데 만약에 보통 이제 테슬라의 레버리지를 구현하는 상품들은 그 TSLA라는 그 종목, 그러니까 테슬라 그 주식 종목을 기반으로 1일 수익률의 레버리지를 주는 그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스페이스X가 TSLA 아래로 들어가서 합병이 된다. 네. 그러면은 별로 변화가 없겠죠. 그 TSLA라는 종목은 그대로 있을 거고 네. 그거를 기반으로 레버리지를 구현하는 상품들은 뭐 특별하게 구조적인 어떤 변화를 줄 필요가 없지만 뭐 그게 주가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드리면 되는 거니까 별로 차이는 없지만 만약에 TSLA라는 종목이 새로 상장되는 어떤 그 스페이스X 관련된 그 종목에 합병이 돼서 들어가면 TSLA라는 종목이 없어질 거잖아요. 종목 자체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 그쪽으로 옮기거나
그 레버리지 관련된 그 기초 자산을 TSLA에서 그쪽으로 넘기거나 막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겠죠. 아직 뭐 결정된 건 없지만. 그리고 뭐 그 두 개가 그냥 합쳐져서 전혀 새로운 어떤 주식이 탄생할 수도 있고 다른 이름으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그건 있는데 이제 가지고 계신 분께는 미리 공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네. 그 공지가 이제 공지가 당연히 그 매매가 되는 창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쫙 나가거든요. 네. 그 최대한 많은 창구들을 통해서 나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그런 게 생기면 최대한 공지가 잘 될 수 있게 저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겠죠. 자, 우리 김희중 전무님 나오셨는데 10초만 전무님 네. 코스닥 레버리지 어떻게 돼요? 코스닥이요. 네. 그거 어떻게 하라고 미국 쪽 전문하시는데 레버리지 전문가시잖아요.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물어볼 사람. 아무나 자꾸 지금 물어보는 느낌인데. 자, 우리 디렉션의 김희중 전무님 함께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3프로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투자했구만 보니까. 안 했어요. 안 투자했구만. 했어요. 레버리지 그것 때문에 교육 받았는데 아이고. 코스닥이 서운합니다. 요즘에 진짜. 하반기에 네. 뭐 있겠죠. 그러니까 정책이 딱 예. 붙어주고 동전주 퇴출되고 하면 뭔가 있겠죠. 아, 네. SK하이닉스만 갔던 이제 물론 삼성전자 올랐지만 덜 갔던 종목들 이제 다 챙겨주기 가고 있어요. 네. 지금 코스닥도 그러면 챙김 받아야죠. 형만 예뻐할 게 아니라 둘째 우리 아우도 예뻐해줘 그렇죠. 하면서 또 네. 근데 예뻐할 만한 짓을 해야지 또 예쁠 텐데 또 그것도 한번 코스닥이 스스로 자체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도훈 듭니다. 씨가 어제부터 이제 가르마를 살짝 저기 바꾸셨잖아요. 앞머리를 까서 이마를 훤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이거 진짜 잘 어울린다는 앞날이 분들 훤하게. 굉장히 많으세요. 아니 뭐 맞박이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민망해가지고 원래 약간 칭찬 들으면은 아. 스스로를 더 막 약간 재밌게 하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아름다우십니다. 예, 예. 여러분 예쁘게 오늘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시죠.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또 웃으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